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의 21 김혜리 기자입니다. 네, 오늘 엑스맨 아포칼립스에 관해서 저희가 긴 시간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영화 지금 막 보고 나신 다음인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실은 걱정이 좀 있었어요. 보기 전에는. 네네. 그러니까 워낙 전작인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가 여러 면에서 완성도가 아주 높았었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엑스맨 아포칼립스의 예고편을 미리 봤을 때 너무나 우리한테 익숙한 그 전 지구적인 파괴 스펙터클의 이미지가 있어서 네. 이거 또 이 대세에 휩쓸려 가나 엑스맨도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이제 정작 영화를 보고 나서는 그렇죠. 액션과 서사 같이 가는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뭐 비슷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영화를 만들 때 가만히 있어봐 이런 뭐 슈퍼히어로 영화 더군다나 3부작의 완결에 해당하는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캐릭터 소개하고 이젠 또 액션도 보여줘야 되고 끝에 가면 뭔가 대단한 파국을 보여주면서 클라이맥스에 도달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기획적인 부분들이 따로따로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영화에서 가장 감탄스러운 것은 액션이 드라마에 봉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캐릭터가 주제에 봉사하고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영화가 굉장히 우아하고 세심하면서도 이 3부작을 마무리 짓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고전적이라는 예전에 맞아요. 봤던 고전적인 블록버스터 생각도 나고 사실은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제일 전범으로 삼는 텍스트가 스타트렉 TV 시리즈와 그다음에 스티븐 스필버그의 조스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프로덕션 이름이 배드 햇 해리도 조스라는 영화의 마지막 대사예요. 네. 근데 그런 예전의 블록버스터들이 가졌던 그런 점점 서사와 함께 스릴을 에스컬레이션 시켜가는 미덕 뭐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도 볼 수 있지 그렇습니다. 않나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들이 각 그 시리즈 안에서도 이 마지막 그 지금 6번째 나온 이 작품이 굉장히 완결적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도 또 독립적인 특징도 갖고 있어서 네.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 이제 차츰차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엑스맨을 처음 이 그 아포칼립스를 보실 분들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전작을 다 보고 가야 되는 건가? 할 때마다 사실 좀 그게 즐겁기도 하면서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제 네. 해마다 해야 할 숙제 양이 부피가 늘어나는데 네. 이 영화는 만약에 그런 여력이 없으시다면 이따 제가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네네. 지난번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로 한번 리셋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라는 면에서 이번 엑스맨 아포칼립스와 관계 있는 영화는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와 그리고 바로 앞 영화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그 정도를 보시면 이제 큰 줄거리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겠어요. 하지만 물론 1, 2편까지 다 보셨다면 더 아시는 만큼 즐길 수 있는 재미가 있겠죠. 그렇죠.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굉장히 친절한 영화입니다. 제 생각에는 앞에 거를 전혀 못 본다고 하더라도 이 속편을 이해 못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혼란에 빠질 일은 없을 것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영화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훨씬 더 많이 웃을 수도 있고 훨씬 더 그 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재미를 조금 더 느낄 수는 있겠죠. 제 경우에는 더 웃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찡한 그러니까 더 드라마적인 울컥한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헤아려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정 급하다면 저는 뭐 데이즈 오브 퓨처 페스트 정도를 보고 가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초반부터 그 영화의 어떤 특정한 상황이 언급되면서 영화가 시작되니까 뭐 그런 정도로는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이 엑스맨 시리즈를 뭐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만 김혜리 씨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시리즈 자체를. 그게 숨기려 해도 잘 숨겨지지 않았어요. 딱 김혜리과 영화죠. 네. 어때요? 이 시리즈가 왜 좋으세요? 다른 뭐 슈퍼히어로 영화들도 굉장히 엑스맨 많고. 뭐 저의 호흡을 떠나서 슈퍼히어로 영화 가운데 엑스맨 시리즈가 갖고 있는 독자성이라는 거는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출발부터 다른 차별점인데 엑스맨은 단독 개인 히어로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집단, 같은 입장을 공유하는 집단의 이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보통의 히어로 영화들이 이렇게 예외적인 힘을 가진 자가 얼마나 큰 책임을 져야 하는가, 어떤 통제를 해야 되는가를 주요 질문으로 한다면 엑스맨 경우에는 개인이 아니라 어떤 서로 각자 다른 각자 다른 개인들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사회적 입장을 공유할 때 그들이 결사를 결성해서 정치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진다는 점에서 다른 슈퍼히어로 영화하고 사회적 함의가 많이 다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끌리는 점은 이 힘의 근원이
또 외계에서 내려진 약물이라거나 음. 아니면 사고가 아니라 뭐 거미에 물렸다거나 네. 그런 게 아니라 유전자의 진화잖아요. 네. 돌연변이 진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우리 중 누구라도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찾아올 수 있고 그 네. 집단에 속할 수 있는 문제라서 더욱더 이들의 능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의 소수자들, 그러니까 뭐 성별이든 그렇죠. 성적 취향이든 종교든 피부색이든 그런 의미에서 소수자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대비시켜서 볼 수 있는 점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조금 애착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너무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사실 일반적인 슈퍼히어로 영화들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슈퍼히어로들을 생각하게 되면 대부분 후천적으로 그 능력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아이언맨이라든지 뭐 스파이더맨이라든지 저 재력 뭐 그렇습니까? 뭐 재력이든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엑스맨은 기본적으로 그런 능력을 처음부터 타고난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타고난 성별 뭐 인종 혹은 성적 정체성 뭐 등등으로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다르게 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서 어떻게 좀 뭐 다름에 관한 이야기, 편견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진진하게 다룰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슈퍼히어로 시리즈 중에 가장 어두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애초에 엑스맨 1편을 기억하시면 아우슈비츠에서 시작을 하기도 하고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슬픈 이야기들이 이제 많게 되는데요. 근데 이 슬픈 이야기들을 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슬픈 이야기들 자체가 어벤져스 같은 영화를 생각하시면 어벤져스에 나오는 슈퍼히어로들은 때로는 사람들이 그들의 활약에 대해서 막 환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해서 막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 양쪽 반응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엑스맨 시리즈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사람들은 이 엑스맨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사회 철학적인, 뭐 사회 윤리적인 그런 주제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룰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다른 슈퍼히어로 영화들도 아웃사이더는 다 아웃사이더예요. 그렇죠. 스페셜 특별한 원이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이 영웅의 고독을 강조하는 어떤 장면의 계기로 쓰이는데 그 아웃사이더 됨이 그렇죠. 엑스맨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회경제적으로 차별을 받는 그 현실하고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이제 감정을 한번 불러일으키기 위한 아웃사이더라는 위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은 어떤 이 시리즈 전체가 이 문제에 어떻게 아웃사이더들이 접근할 것인가라는 거를 그것이 바로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점을 처음에 이 시리즈의 3파인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봤다는 게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 6편 중에 4편을 직접 디렉팅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참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브라이언 싱어는 처음에 마블 코믹스의 주요 독자가 10대 흑인이고 10대 게이고 10대 성소수자고 10대 유태인이 많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우리는 관역으로 삼아서 이 영화를 만들 셈이다라고 이제 캐스팅할 때도 배우들에게 설명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뭐 그 슈퍼히어로 역사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뭐 캡틴 아메리카라든지 뭐 슈퍼맨이라든지 이런 건 1930년대 산물이거든요. 네, 근데 DC가 먼저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60년대 엑스맨 시리즈 자체는 63년에 처음 코믹스가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미국 역사상 가장 이상주의적인 전망이 강하면서 민권운동의 그렇습니다. 시대고요.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혼란한 그런 그 어떤 그 의견의 대립식이었거든요. 그런 것이 영화 속에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듯이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지만 매그니토를 말콤 X로 본다든지 혹은 프로페서 X를 마틴 루터 킹으로 본다든지 이런 식의 수많은 거기에 어떤 대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얘기가 빠졌네요. 브라이언 싱어 감독 자신이 커밍아웃한 게이이자 그쵸. 그리고 입양아라는 유태인이죠. 점, 유태에게 입양아라는 점이 어떤 그런 관점이나 감수성 면에서 엑스맨을 일반적인 다수가 아니라 정말 엑스맨의 시점에서 상황을 느끼게 하고 연출하는 면, 그러니까 이 영화를 풍요롭고 생생하게 하는 게 감독의 감수성이다라는 사실도 빼먹을 수 없을 것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리즈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저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크게 웃었던 그 유머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얘기하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진짜요? 네, 뭐 스타워즈 얘기인데요. 사실 저는 스타워즈 얘기를 먼저 하려고요. 네. 사실 엑스맨 시리즈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울버린 시리즈는 일단 논외로 치고 싶고요. 현재까지는. 네. 그랬을 때 현재까지 모두 이 아포칼립스까지 모두 6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나머지 이번 영화를 제외하고 4편은 진짜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하나
엑스맨 시리즈의 3편에 해당하는 최후의 전쟁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사실 그런데 네. 이 영화를 보니까 브라이언 싱어 같이 그렇게 우아하고 나는 험담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그것을 꼬집은 것 같은 굉장히 재밌는 유머가 있습니다. 네,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아마 극장에서 웃는 분들은 네. 이제 엑스맨의 팬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시리즈의 있겠네요. 팬.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약간 리트머스지가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그 오덕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루키에 해당하는 엑스맨 셋이 그러니까 네. 뮤턴트 셋이 영화를 보러 가는데 네. 이게 시대 배경이 1983년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타워즈 3편인 제다이의 귀환이 나왔던 때거든요. 네.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1편이 나오는지 2편이 나오는지 막 두 사람이 싸우고 있으니까 지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래도 모두가 3편이 최악이라는 건 동의하는 거지? 이렇게 딱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이 엑스맨 시리즈에 대한 브라이언 싱어의 코멘트 같다는 거죠. 예. 네, 아마 저는 의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브렛 레트너한테 네. 심한 거 아닌가요? 조금 심하긴 한데 그럼 아니야, 난 스타워즈 얘기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럼 일단 전체적인 그 어떤 뭐 타임라인이라고 그럴까요? 이 아포칼립스가 차지하는 그 전체 시리즈에서의 그 지도를 한번 그려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네. 엑스맨 시리즈는 6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4편을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크리에이티브 뭐 연출을 하고 제작하고 이런 작업을 했고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에도 깊이 관여를 했던 걸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게 1편부터 그러면 순차적으로 시간 순서가 단선적으로 흘러가느냐면 그게 아니에요. 조금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말씀하신 대로 시리즈 3번째 영화인 엑스맨 최후의 전쟁이 이제 여러모로 폭탄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뭐 캐릭터의 일관성 면이라든가 주제에 있어서 중요한 모티브들을 이렇게 흔들고 고갈시켜 버렸어요. 예를 들자면 뭐 매그니토가 미스틱을 너무 가볍게 버린다거나, 맞아요. 네. 아니면은 지인이 사이클롭스를 죽게 하는 원인을 뭐 제공한다거나 이런 이제 팬들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안고 갈 것인가를 하다가 프리퀄인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를 만들고 지난번 영화인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서 뭐 영화가 택할 수 있는 아주 흔한 수단이죠. 흔하지만 예, 훌륭한. 네. 시간 여행이라는 고전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야기를 1973년 시점으로 리셋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73년 시점 이후에 일어난 지금까지 우리가 엑스맨 1편, 2편, 3편에서 본 이야기들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그게 지워지지 않았더라도 다른 평행 우주에서 생긴 일, 뭐 그거와 비슷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첫 번째 영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번 영화. 예,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찌됐건 최근 3부작을 3부작이라고 명명한다면 퍼스트 클래스가 1962년 정도까지 벌어지는 이야기고요. 네. 쿠바 위기를 다뤘던 10년 그다음에 상관이네요. 네, 그때 11년 뒤인 1973년도의 어떤 특정한 상황, 베트남 종전과 관련된 어떤 상황을 다루게 된 그 이야기를 데이즈 오브 퓨처 페스트의 절반 정도가 다루고 있죠. 미래가 아닌 부분에서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그 사건이 이 돌연변이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이번에 그 아포칼립스의 시작 부분에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10년 뒤인 1983년도를 이야기가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엑스맨의 최근 3부작은 얘기가 좀 달라요. 특히 2편에 와서 달라졌는데 말하자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지널 3부작과 이번에 새로 나온 이 3부작 더군다나 아포칼립스로 끝나게 되는 새로운 3부작의 관계는 말하자면 이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데이즈 오브 퓨처 페스트에서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의 일부분을 결정적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야기가 살짝 틀어지게 됐고 바로 거기에 따라서 이번 영화가 나오고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뻗어다도 상관이 없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대사가 지난번 영화인 데이즈 오브 퓨처 페스트에서 비스트, 행크 맥코이 박사 있죠? 니콜라스 네네. 홀트의 캐릭터가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라 그러면 시간의 불변성에 관한 얘기였는데 이제 강물이라는 게 바위를 만나면 틀어지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급류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길을 택하지만 결국 강은 하나로 합쳐진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말이 저는 그러니까 브라이언 싱어와 사이먼 킴버가 택한 아주 특이한 타임라인하고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캐릭터한테 특정한 무슨 에피소드가 일어날지는 그 73년 리셋 이후로 이제 아무도 모르고 그렇죠. 뭐든 일어날 수 있지만 가능하죠. 네. 그런데 모든 일에 우연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캐릭터로 치면 성격이 운명이란 말이 있듯이 캐릭터는 일관된 역사를 계속 쓰는데 타임라인이 뒤집어졌더라도 네. 그러니까 어떤 운명에 다다를 수 있겠죠. 유사한 운명에. 그렇지만 이제 사건 차원에서는 심지어는 죽음을 포함해서 개개인한테는 우리가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으면서 이제 극장에 가게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도 보면 이제 많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1편과 2편에서 본 일이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어떤 굉장히 많죠. 대목이 있잖아요. 아주 많죠. 이를테면 예고편에 나왔으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네. 프로페서 X가 드디어 탈모가 그러니까 그 패트릭 스튜어트의 네. 모습으로 다가간다는 거. 그러니까 굳이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네. 지금 타임라인을 새로 쓰는데도 그리고 진과 스콧도 다시 꼭 사랑에 안 빠져도 되잖아요. 그렇죠. 새로 역사를 쓰는 건데 근데 둘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으로 인해서 다시 또 거의 뭐 이터널 선샤인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편, 2편이 직접 인용되기도 합니다. 1편의 그 유명한 첫 번째 장면이 인서트 되기도 하고. 만약에 인서트를 하더라도 새로운 3부작의 첫 번째 영화, 다시 말해서 퍼스트 클래스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장면을 쓸 수 있는데 영화에 들어간 장면은 사실은 최초에 나왔던 2000년도에 나왔던 1편의 첫 번째 장면이에요. 퍼스트 클래스에서 그 방 안에 기물을 그렇죠. 에릭이 부시는 장면도 잠깐 지나가요. 그래서 잠깐만. 골고루 그렇습니다. 지난 영화들에서 골고루 장면이. 그 다음에 오리지널 엑스맨 시리즈 3부작의 2부작에서 이제 스트라이커가 찰스를 이용해서 찰스의 능력을 납치해 간 다음에 반대쪽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티브가 엑스맨 2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모티브가 너무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런 것은 또 이제 2편에 대한 인용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유머부터 시작해서 영화의 뭐 구조와 직접적인 인서트에서 하는 인용까지 정말 종횡무진 앞에 5영화를 참고하면서도 그 자체로 완결적인 그런 멋진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브라이언 싱어 머릿속에 엑스맨 세계가 참 확실했었구나. 그리고 어떤 유행에 의해서 그쵸. 버리지 않는구나 그렇죠. 이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맙기도 하고 고집스럽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럼 영화의 본격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궁금하시겠죠. 해보고, 네, 이렇게까지 타임라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줄거리를 그러면 예. 네, 한번. 엑스맨이 지금까지는 뭐 영재학교의 학생이라거나 개인 돌연변이로서만 존재했는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엑스맨이라는 조직 그 결사가 어떻게 결성되게 됐는가 그렇죠.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을 담은 에피소드 그러니까 영화 아포칼립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어요. 네. 조금만 자세히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아포칼립스는 어떤 뮤턴트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뮤턴트는 원래는 우리가 엑스맨 1, 2편에서는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 진화라는 게 20세기 들어와서 그렇죠. 일어난 현상이라고 했는데 이제 약간 다른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포칼립스라는 뮤턴트가 그리고 또 다른 뮤턴트들이 수만 년 전부터 존재를 했는데 그는 이제 다른 돌연변이의 능력을 흡수하면서 육신을 갈아타고 그리고 평범한 호모사피엔스들한테 신적 존재로 군림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 번의 삶 중에서 지난번에 잠이 든 것이 기원전 3600년 네, 이집트 카이로에서 있었던 거예요. 파라오와 같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그래서 이 아포칼립스가 이 신체를 전이하는 의식 중에 사고로 긴 잠에 빠졌다가 말씀하신 대로 1983년 아포칼립스 이 영화의 배경인 시대에 깨어나게 됩니다. 근데 깨어나 보니까 세계가 또다시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가짜 신이라고 불리는 무기라든가 돈에 휘둘리고 있는 세계를 보고서 그렇죠. 또 내가 한번 청소를 해줘야겠구나라고 계획을 가동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사도로 4명의 돌연변이를 하나씩 리크루트를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게 된 이유로 절망에 빠진 이제 매그니토이고요. 그럼 그 반대편에는 누가 있느냐? 프로페서 X와 다른 뮤턴트들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1973년에 그 미국 대통령 암살을 막은 사건 이후로 표면적으로는 뮤턴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상에서 이 프로페서 X는 영재학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학교의 학생인 젊은 세대인 엑스맨, 그러니까 진, 스콧, 퀵실버, 나이트크롤러 이런 루키들을 이끌고 지금 바로한 아포칼립스와 그 네 홀스맨 사도들한테 대적한다는 얘기고요. 전술적 입장이 원래는 찰스하고 다른 미스틱도 이제 공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미스틱이 굉장히 영화에서 중요하게 되는데 이번 그 속편에서는 미스틱 경우에 바로 직전에 나왔던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서 결정적인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엑스맨 역사에서 그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퍼스트 클래스가 나왔던 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뮤턴트의 존재를 모릅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가 나왔던 1973년도가 되면 뮤턴트라는 게 있다는 게 만천하에 공개가 된 상황인데 그 공개되는 상황 속에서 각자 자기 스스로를 뮤턴트로 자기가 뮤턴트라는 걸 깨닫고 있는 어린 뮤턴트들이
그 10여 년 전에 미스틱이 한 행동을 보고 영웅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롤 역할 모델이 모델.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영화 속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정도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죠. 저는 사실 엑스맨 1, 2편, 그러니까 제니퍼 로렌스 이전에 레베카 로민 테이머스라는 배우가 네. 연기한 미스틱을 볼 때만 해도 네. 저는 그냥 액션 시퀀스에 주로 활약하는 먼치킨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이렇게 서사적으로 미스틱이 중요한 위치까지 올 줄은 몰라서 좀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섭섭할 것 같아요. 제니퍼 로렌스 같은 그런 슈퍼스타로 배역이 바뀌어서 혹시 역할이 바뀌지 글쎄요. 않는가 이런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하고. 그렇죠. 1, 2, 3편에서 확실히 미스틱이 이 정도가 될 줄 모르지 그럼요. 않으셨어요? 굉장히 기능적인 캐릭터였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원작 코믹스에서는 사실은 미스틱과 그 다음에 그 나이트크롤러의 색깔이 둘 다 파란색인 이유가 네. 이게 사실은 모자 관계이지 않습니까? 미스틱의 아들인데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설정은 아니지만 이 파란색 관련해서 또 굉장히 재밌는 농담이 이번에도 있죠. 등장합니다. 굉장히 귀여운 농담이죠. 네. 자, 그럼 이제 아포칼립스라는 것이 일단 악당 이름을 요즘은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속편의 제목으로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히어로들은 같으니까. 네, 네. 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군요. 예. 네. 새로운 요소라고는 악당.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악당이라는 것이 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점점 세게 하는데 진짜 엑스맨 시리즈 그 어떤 악당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장 뭐 막강한 악당이라고 할 수 있죠. 아포칼립스는. 근데 그런 거는 참 클리셰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 영화 마음에 들었던 게 보통 말만 슈퍼빌런이다. 네. 최강의 악당이다 하면서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보지 특별히 뭐 능력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규모인지 이런 거를 느끼기 어려운 때가 많은데 네. 이번에는 정말 강하게 정말 강한 악당이 정말로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연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도 그래 그냥 던진 말이 아니었어라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게 굉장히 무슨 깊은 내용을 그 설정상으로 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제 해설을 해드린다면, 네, 부탁드려요. 네, 아포칼립스라는 말은 뭐 사전적인 의미로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네. 특히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서 그런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름이 일단 아포칼립스인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이제 끌어들였어요. 예를 들면 이제 동서양 고금의 오래된 신화들을 보게 되면 창조 신화 중에서 상당 부분이 창조에 앞서서 먼저 파괴를 하는 것을 전제하는 신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인도 신화가 그런데 뭐 구약도 그렇게 뭐 부분적으로 예. 볼 수 있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또 비슷하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 신화에서 최고 신 뭐 세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쉬바 같은 신은 기본적으로 파괴의 신인데 이 파괴를 하는 이유가 새로운 세상의 창조를 위한 기본 전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포칼립스 편을 들어서 말을 한다면 이 도탄에 빠진 세상에 썩어 빠진 세상을 갈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최강의 뮤턴트들로 구성된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히려고 아포칼립스는 생각하는 거죠. 가장 확실한 신세계 창조, 확실하고 빠른 그렇습니다. 신세계 창조의 방법이다. 그게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에서 가장 감탄스러운 측면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런 전 지구적인 재앙 속에서 파괴를 한다. 그럼 그걸 시각적으로 액션을 어떻게 묘사할 것이냐?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 아포칼립스에서 아포칼립스나 매그니토가 공격을 하게 되는 양상을 보게 되면 예고편만 보시더라도 기본적으로 파괴된 것들이 다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네, 맞아요.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그 종말적인 그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가라앉지 않고 중력에 따라서 오히려 영화 속에서 핵미사일을 쏘든 아니면 건물을 갈아버리든 무엇이든 다 공중으로 재처럼 가루들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시각적으로 묘사되는데 이게 아포칼립스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파괴의 철학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예, 저도 그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붕괴의 이미지라든가 이제 무너지고 깔리고 찔리고 이런 건데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최근에 마블 스튜디오 영화들도 그렇고 민간인 피해, 그 영웅들의 활약 도중에 일어나는 민간인 피해라는 게 굉장히 영화 안에서나 밖에서나 중요한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쵸. 근데 물론 저는 아포칼립스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재밌고요. 네. 그냥 이제 그걸 모르더라도 영화를 보면서 이게 이 붕괴가 아니라 분해와 해체와 그리고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는 이미지로 파괴가 묘사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그 살상의 현장을 연상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영화에서 예를 들면 랜드마크는 정말 갈아버려요. 대표적으로 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은 장면들이 이제 예고편에도 나오는데 그 엑스맨
고생해서는 항상 샌프란시스코 금문교가 고생을 하죠. 제일 멋진 다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생각해 주길 바래요. 금문교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갈아버리게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뛰어다닌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공화에 안 나와요. 네. 안 나온다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하고 근데 관련이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더 잔인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어떤 평자가 보기에는 그걸 이제 해석에 없는 따라서는. 것으로 아예 쳤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그리고 이제 그런 액션 디자인을 아포칼립스랑 관련해서 또 하나 얘기할 것은 영화가 시작이 되면 3600년 전에 아포칼립스가 또 다른 돌연변이한테 자기 몸을 전이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5600년 전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기원전 2000년을 더 3600년 합치면 이니까, 5600년 전에 무려 그 일이 있게 되는 건데요. 예. 근데 그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초반에 보면 그 일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세력이 있고 그러면서 그 막기 위한 세력이 아포칼립스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 공격을 어떻게 하냐면 영화에서 보면 거대한 돌덩이를 무너지게 해서 공격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대한 돌이 그 양감과 육중한 무게감으로 뚝뚝 떨어지면서 해치우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그 운동이 시작되는 게 빗면을 이용해서 그러니까요. 거대한 돌이 네, 속도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게 되죠. 중력이죠. 그건. 네, 그렇게 다시 말해서 무너지는 건물을 중력에 따라서 무너지게 해서 그리고 또 돌덩이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맨 거기서. 뒤에 가면 아포칼립스는 그것을 오히려 정반대로 거대한 돌덩이를 갈아서 그리고 그걸 또 위쪽으로 띄워서 이렇게 해서 파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 디자인의 어떤 방향 같은 것들도 정교하게 사실은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리고 아포칼립스라는 말이 이제 정말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근데 어원에는 이렇게 베일을 벗기다, 가려져 있던 것을 드러나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아포칼립스한테 그러면 왜 이 4명의 사도들은 매그니토를 포함해서 설득이 되느냐는 이제 지금까지 어떤 저주, 그러니까 공적으로 뮤턴트를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저주처럼 다가오는 자기 능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게 하고 너의 잠재력을 그렇죠. 더 크게 그러니까 언베일을 시켜주겠다라는 얘기가 그거는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그렇죠. 것이 좋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이것이 자기 추종자를 이제 이끌었다는 면도. 그게 어떻게 보면 아포칼립스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포칼립스가 이제 왜 꼭 넷을 데리고 다니냐 이런 것들도 다 어떤 배경들을 갖고 왔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 갖고 왔는데 네 요한계시록의 뭐 6장인가 7장인가 같은 데를 보시게 되면 이 4명의 말탄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징조로 보이는 그런 그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주요 사도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지 않나요? 마태, 그렇죠. 마가, 그렇게 보기도 하고 루카. 이걸 또 뭐 색깔별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예, 동물과 인간.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어떤 수많은 상징들이 이제 계시록에 있는데 어찌됐건 그 4명의 말탄 기사를 돌연변이로 끌어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매그니토를 비롯한 4명의 그 소위 영화 속에서는 빌런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돌연변이들이 있게 되는데 그 넷을 아포칼립스가 끌어서 다닌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그 이야기들을 끌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짧게 제가 단순한 생각으로 요약해 보면은 이 아포칼립스는 차별을 긍정하는 네. 이제 차별주의적인 유일신에 가까운 존재인 것 같고 거기 대적하는 프로페서 X는 반대로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개체들이 뜻을 같이 해서 서서히 목표를 이뤄가는 그 과정이 승리냐 패배냐보다 더 고귀하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 숭고한 게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믿는 그러니까 과정을 더 중요시하고 아포칼립스는 강자여 세상을 가져라. 약자는 세상의 결함이다. 그렇죠. 제거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거기에 반해서 프로페서 X는 강자여 약자를 지켜라. 그렇습니다. 도와라.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게 이번 영화의 구도라고. 그렇죠. 뭐 이것은 사실은 뭐 철학사나 뭐 운명사에서 굉장히 자주 있는 대표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니체 철학 같은 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몰아붙인 네, 케이스라고 할 수 초인의- 있고요. 어떻게 보면 힘을 굉장히 파시즘적으로 그 힘의 도취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하는 그런 것이 이제 아포칼립스 쪽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프로페서 X가 이쪽 팀의 총 리더지 않습니까? 왜 리더일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 리더인 것은 프로페서 X의 찰스의 최고 능력은 결국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 처음엔 사람들이 그래 사람들을 자기 맘대로 조정할 수 있어 최고네라고 생각하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조정할 수 있고 커넥트를 할 수 있는 게 능력이 아니라 고통을 주고 오히려 그렇죠. 커넥션은 찰스가 리더라는 것 자체가 영화의 맨 뒤에 가게 되면 그 액션까지도 합쳐져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예.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이기거나 지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주제적인 측면이 투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화에도 뭐 찰스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아포칼립스와 대조적인 철학적인 면 외에
캐릭터로서 인간적으로 저는 이번 엑스맨들 통틀어서 제임스 맥커보이 연기가 제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번 영화에서는 지난번 데이즈 오브 퓨처 페스트 때의 그 불구로 인해 이 페인에 비슷한 우울증 상태에 있었던 네.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작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난번 편에서는 이 다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약물까지 투여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영화 초반부에 자신의 휠체어를 마치 회전 의자처럼 이용해서 네. 교실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과 고루고루 아이 컨택을 하는 시선을 맞춘 도구로 정말 밝게 쓰고 그러네요. 있는 걸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아주 다른 국면이구나. 그리고 그가 교육자로서의 비전을 저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이제 어린 뮤턴트들을 교육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다시 사회에 돌려보내는 게 목표고 나아가서는 인간도 이 학교에 받아들여서 이제 그 다른 두 종이 같이 공부하고 이제 같이 일하는 연습을 시키고 싶다라는 걸 아주 밝은 얼굴로 하는 걸 보면서 네네. 이런 교사였고 이제 패트릭 스튜어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이든 프로페서 X의 원형이 거의 완성됐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저 이 캐릭터 패션도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어땠죠? 살짝 왜 우리 듀란듀란 그 시대에 듀란듀란, 네. 소매를 자켓도 소매를 살짝 걷어서 당겨 있고 네. 머리는 좀 돈 존슨처럼 장발한 그때 패션 기억이 났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러네요. 80년대 그러네요. 네. 문화에 대한 레퍼런스가 또 많이 이게 있죠. 83년도 배경이니까. 또 다른 캐릭터 네, 사실 두드러지는 캐릭터가 있었죠. 네, 많죠. 네, 데이즈 오브 퓨처 페스트에서 가장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건 퀵실버 아닌가 싶은 우리들의 귀염둥이 퀵실버. 타임이나 마틴 노래 나올 때 네. 정말 굉장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인용하는 듯한 장면이 이 영화 속에도 또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인기 많아서 이번에는 지분이 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네. 근데 실제로 그 장면을 촬영할 때 굉장히 재밌는 일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퀵실버가 이제 에반 피터스잖아요. 네. 근데 에반 피터스가 이번 엑스맨 시리즈 아포칼립스에 나온 이 많은 수많은 배우들 중에서 촬영 기간이 가장 길었대요. 주인공이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빨리 움직이고 순식간에 네. 사건이 일어나는데 촬영 기간 제일 길었군요. 네. 전편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서 딱 끊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요. 갑자기 그 꽃 위에 날고 있는 벌이 떨게 되는데 그것을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로 이제 영상을 시키면 초저속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치, 초당 프레임이 뭐 3,000이 넘어. 어마어마하겠죠. 카메라를 예를 들면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심지어는 카메라의 속도가 시속 80km로 움직이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건 이 장면을 찍는 게 워낙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에반 피터스가 이 장면만 한 달 반을 매달렸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많이 출연한 그런 배우가 됐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물론 지난번 영화에서 좋았던 부분을 확장한 것 같은 시퀀스이긴 한데 거기다 추가한 게 있다면은 그 빠르기에 더해서 이제 순간적인 판단력과 이렇게 움직였을 때 다음 순간의 물리적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라는 전체적인 판을 설계하는 이제 창의력까지 좀 과시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 과하다. 투머치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물론 즐겁게 봤지만요. 물론 두 중에서 우리는 이제 그런 장면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즈 오브 퓨처 페스트 장면이 더 인상이 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 앵콜로 여러분들 이거 기대하셨죠? 하면서 마음껏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재미가 있었고요. 그 바쁜 와중에도 퀵실버는 그 중에 10대인 또 다른 어떤 소년 뮤턴트의 머리 헤어스타일을 침을 발라서 고쳐준다던가 혹은 당시에 마이클 잭슨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83년도에. 그래서 문워크 하는 장면도 있어요. 그런 스텝을 보여주든가 해서 장면 자체를 굉장히 코믹하게 아기자기하게 꾸몄다.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죠. 능력을 발휘할 때 엑스맨 가운데 가장 밝은 표정을 계속 이렇게 개구진 미소를 얼굴에 딱 새겨놓고 능력을 발휘하는 게 퀵실버인데요. 그건 아마 워낙 빠른 순간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저 뒤집어 보면 약간 조숙한 소년이 쓸쓸하게 나 괜찮아요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제가 좋아해요. 그리고 이번 엑스맨에서는 우리가 성년 그러니까 내지는 그 이후의 모습으로 알고 있는 캐릭터들을 새로운 배우를 캐스팅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 중에 왜 엑스맨 2편 하면은 도입부를 굉장히 오페라틱하게 장식해줬던 나이트크롤러라는 캐릭터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보게 되죠. 코디 스민 맥피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슬로우 웨스트에서 같이 출연했던 마이클 파스벤더가 그러네요. 매그니토이기 때문에 슬로우 웨스트 리유니언이 저희 좋지 않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나이트크롤러
저거 신앙이 깊은 어떤 꼬리 달린 푸른 천사? 뭐 이런 보는 것 같은 네. 보면서 가장 애틋했던 캐릭터예요. 그 밖에 또 진 그레이도 새로운 배우가 연기하죠. 멋지죠. 네. 근데 이제 나이트크롤러가 극 중에서는 사실은 첫 장면에서 보게 되면 그 어떤 사설 파이팅 장면에서 나이트크롤러를 악마로 묘사하는 그런 사회자의 말이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악마의 이미지, 예를 들면 꼬리가 길고 그렇죠. 온몸 꼬리 끝이 파랗고 뾰족하고 네네. 문신이 새겨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떠올려서 엔젤과 크롤러가 싸울 때 이것은 천사와 악마의 대결처럼 보이는데 극중 구도로는 사실은 반대예요. 네.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아이러니한 재미 이런 것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영화에서 시각적으로 제일 재밌는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저한테는 이렇게 아포칼립스가 각각 4홀스맨에 해당하는 4명의 뮤턴트를 찾아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현시키게 만들어주는 장면. 그 장면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사로 설득 별로 많이 안 하는데 이제 그 경험으로 다들 그렇습니다. 넘어오죠. 네, 그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새로 등장하는 캐릭터가 저쪽이긴 하지만 사일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올리비아 문이 연기했던 예. 그 매직 마이크 보신 분들은 초반에 이 마이크가 다른 여자 한 명이랑 세 명이서 아침에 일어나는 장면에 등장했던 네. 친구입니다. 네. 근데 이 영화에서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배트맨 대 슈퍼맨이 나왔던 원더우먼 같은 그렇죠. 무기도 비슷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약간 그 외모도 비슷하고 약간 좀 섹시함을 강조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뭐 예를 들면 불칼이나 불채찍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네. 뭐 자동차를 반쪽을 낸다던가 예. 혹은 비행기에서 떨어지면서 그 저 그 장면 정말 속도를 좋았어요. 정말 멋있죠. 예. 네. 정말 세세한 걸 놓치지 않는구나. 네. 그러니까 날지 못하는 캐릭터가 어떻게 착지할 것인가라는 그러니까. 문제까지 챙겼기 때문에 저도 뭐 캐릭터보다도 거기서 이제 연출자한테 더 감탄했던 장면인데 네. 사일록은 사실 이번에 나온 엑스맨 뮤턴트들 가운데 가장 미스터리가 있는 캐릭터예요. 설명이 안 되고 있죠. 처음에 왜 네. 거기 있었고 그쵸. 그다음에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들이 비밀에 쌓여 있어서 네. 남은 얘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캐릭터였고요. 있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싶은 거는 네. 엑스맨은 악당 진영이나 히어로 진영이나 모든 히어로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균형 잡힌 성비를 갖고 있는 가장 여성 영화가 있습니다. 캐릭터들을 제대로 부각시켜주는 시리즈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 영화에 대해서 초반에 그 장면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멋지고 액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길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왜냐하면 그동안 이집트를 무대로 다룬 영화들이 다 좀 망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뭐 아주 90년대 예를 들면 스타게이트 같은 영화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에는 뭐 갓 오브 이집트까지 그런 의미에서 이집트를 다룬 영화들이 사실 굉장히 이렇게 좀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돈을 굉장히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좀 값싸 보이게 만드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런 핸디캡까지 넘어서서 그 프롤로그가 끝나고 영화가 1983년에 고등학교 교실로 가고 그다음에 현실의 여러 도시에서 뮤턴트들이 겪고 있는 경험을 사실적 톤으로 보여줄 때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거야 그러면서 네. 자, 이제 뭐 이야기가 건드려지고 있는 몇 가지만 더 한두 가지만 더 지적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사실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가장 재밌는 지점 중에 하나가 그 능력을 갖게 된 사람이 그 능력을 의식을 하거나 혹은 처음 발현되는 순간에 자기를 흠칫 놀라는 순간 그러면서 그것을 통제하거나 자기가 제대로 구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순간 이런 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스파이더맨처럼. 네. 그 자기 능력을 처음에 음미하면서 만끽하기도 하고 만끽하면서 그렇습니다. 달리는 장면의 쾌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 힘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만용을 부려서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데 네. 이번에 그 아포칼립스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시작을 보시게 되면 이 뮤턴트들이 자기의 능력을 처음 알게 될 때 전부 다 통제가 안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프롤로그를 제외하고 얘기하면 이 영화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사이클롭스의 어린 시절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자기가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본인도 통제하지 못해서 어떤 사건을 벌이는 게 영화의 첫 장면이잖아요. 그 다음 장면은 또 뭔가 하면 크롤러하고 에인젤이 싸우는 장면인데 그때도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정확히 사용해야 되는지를 크롤러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묘사된다든지.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런 어떤 10대 시절의 시행착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들하고 굉장히 잘 결합이 돼 있어서 저는 사실은 제일 뭉클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점에서 기억나는 장면 중에 그 엔젤과 나이트크롤러의 그 인간들이 강제한 격투기 장면이 네. 초반에 뭉클했던 장면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장면 재밌는 거는 나중에 미스틱이 이제 프로페서 X랑 의견 차이를 보일 때도 하는 말이지만 찰스 너는 지금 평등이 실현되고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뉴욕에서 그런 거지. 다른 데는 안 그래라고 하는데 그 예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동베를린에서 뮤턴트들을 인간들이 잡아다가 내기 격투기를 시키는 장면이죠. 근데 그게 그 소수자 문화에 대한 관용의 정도를 비유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동성 결혼이 법제화돼 있고 그리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동성애가 처형의 죄목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하고 있지 않나 싶었고 그 장면 자체는 저는 그 엔젤의 날개가 이제 다치고 떼먹고 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또 철조망과 그들이 부딪혀서 만들어내는 스파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정말 멋지게 연출됐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엑스맨 시리즈에서 초기 3부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한 게 스톰이었거든요. 네. 네, 배우도 좋아하고 뭐 그 스톰이랑 스톰이 캐릭터도 참 좀 좋아하는데요. 아쉽죠. 더 할리베리의 스톰을 더 보지 못하게 그렇죠. 아쉽죠. 네, 근데 어쨌건 여기서도 스톰이 어린 시절이 나오게 되는데 스톰도 그 기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 제대로 통제하거나 스스로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좀도둑질에 이용을 합니다. 영화의 시작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극 중에 등장하는 뮤턴트들이 10대 초중반 정도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10대들이 흔히 겪는 어떤 정체성의 문제 같은 걸 굉장히 흥미롭게 사실상 코멘트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10대 시절을 생각하면 몸과 마음이 불일치하는 시기잖아요. 몸은 막 부쩍부쩍 커가기도 몸은 하고. 성인인데 그렇죠. 마음은 아직 그렇지 않고 사회적인 대우도 그렇지 않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는 뭘 할지 모르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힘을 과신하기도 하고 정반대로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10대 청소년들이 겪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가 사실은 뮤턴트 버전으로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모티브들로 들어가 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아포칼립스는 수만 살이나 먹었는데 왠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은 너무 오래 자서 너무 오래져서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어떤 그 이야기 관련돼서 좀 첨언해 주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좀 액션 시퀀스에 대해서 얘기를 네네. 하고 싶은데요. 네. 중요한 액션 클라이맥스이기 때문에 말을 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시퀀스를 통틀어서 그 스펙터클을 떠나서도 흥미로운 시퀀스이기 때문에 액션 네. 클라이맥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3장의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무슨 블록버스터 영화가 무슨 이야기를 쌓아가고 캐릭터를 그려나가다가 이제 끝나기 35분 전이 되면 갑자기 이제 대파괴가 일어나고 이제 공중에서 비행물체가 접근하면서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제 잊어버리고 그 액션의 쾌감에만 그 서비스만 우리가 받고 그냥 극장에서 멍해져서 나오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제3막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때가 이 영화에서 이르렀을 때 저는 액션을 보면서 쾌감이 아니라 감동을 느낀 게 얼마만인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거 이제 그렇게 제가 느낀 이유는 자세히 설명드리는 건 여러분의 재미를 망가뜨리는 거라서 피하고요. 그냥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느낀 거는 이 액션 자체에 기승전결이 있다는 거. 정말로 그냥 싸우고 누가 누구를 때려 눕히고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이제 감정을 포함한 기승전결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각자 능력이 다른 엑스맨들의 분업이 전투 상황 안에서 굉장히 그럴 법하고 효과적으로 시나리오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배정이 됐다는 것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에 이르면은 이 시퀀스가 두 가지 차원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게 물리적 싸움일 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페서 X와 아포칼립스의 정신적 싸움이기도 했다는 거를 적절하게 표현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이제 정말 강하다더니 얼마나 강한지를 이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거와 연관해서 저는 브라이언 싱어가 보면 액션의 거장은 아니에요. 화려한 액션의 달인은 결코 아닌데 그러니까 항상 좀 이기는 싸움뿐만 아니라 밀리고 패배하고 버겁고 그런 싸움을 참 잘 찍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상을 이번에도 확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클라이맥스 장면들은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특히 이제 뭐 X자가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더 이상은 얘기할 수가 없고 X. 네.
어떤 식으로든 이제 프레임 안에 X자가 딱 그 액션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진짜 뭉클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뭉클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말하면 놀릴까봐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네, 둘 다 뮤턴트예요. 네. 능력이 없지만 네, 성격만 뮤턴트. 그리고 그 어떤 그 주니어 엑스맨들의 성장에 관해서 네. 조금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액션 시퀀스를 상세히 봐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엑스맨의 주력이라고 알고 있는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매그니토나 프로페서 엑스나 미스틱. 근데 이런 인물 캐릭터가 포함되어 있는 전투인데요. 네. 이제 거기서 이 젊은 세대의 엑스맨들이 어떤 시점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챙겨서 하나하나 새겨서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엑스맨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세대론일 텐데 이 영화에서는 그 세대론에 관한 얘기가 이전에 어떤 속편보다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아래 세대가 윗 세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게 되고 서로가 자기 할 수 있는 바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액션으로도 그렇고 주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흥미롭게 정말 놓친 게 거의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혈연에서 자유로운 가족의 상이라는 게 아마 그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네. 굳이 비교하려는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네. 개봉했던 그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잘 만들어진 재미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영화를 보면서는 내가 이 슈퍼히어로 영화라는 하위 장르에 대해서 상당히 무감동해졌구나. 이제 이 하위 장르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인물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어떤 포화 상태 그리고 구성의 묘에 있어서도 이 시점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이제 우려스러운 그런 감정을 느꼈다면 엑스맨은 약간 이 장르에 지금까지 21세기에 형성된 법칙 안에서 비껴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뮤턴트들이 걸어갈 궤적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엑스맨 1편을 봤을 때 시점까지도 많은 시간이 지금 아포칼립스 다음에 남아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궁금하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저 한때는 이 영화에 대해서 전 브라이언 싱어라는 유주얼 서스펙트와 죽음보다 무서운 비밀을 만든 감독에 대해서 다양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감독의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하다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건 재능의 독점 내지 낭비가 아닐까라고 좀 걱정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와 아포칼립스까지 보고 나니까 뭐 굳이 그렇게 생각할 거 있나. 엑스맨 시리즈야말로 브라이언 싱어라는 재능이 제일 크게 잘 발현될 수 있는 영화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다른 생각도 품어보게 됐어요. 저도 이 영화 굉장히 재밌게 흥미롭게 봤고요. 어떻게 보면 기대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영화 속편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될 숙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숙제를 아주 말끔히 다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한 2걸음쯤 더 나아간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최근 3부작의 마무리로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이 3부작과 이전에 나왔던 기존 3부작을 잇는 교량에 해당하는 영화로도 훌륭하고 그리고 그 자체로서도 개성과 감동을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엑스맨 아포칼립스에 관해서 저희 두 사람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당신의 엑스맨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Apocalypse is coming. You're fighting a god. Not all of us are going to survive this. Forget everything you know. You're not students anymore. You're X-Men. 엑스맨 아포칼립스 5월 25일 3D 대개봉.